구조적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해볼 확률이 적고 수익을 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면 코스피나 S&P 500이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관계없이 주가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님 영상 찾아보니까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요. 네네.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박을 터뜨린 종목들은 모두 성장주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지역에 다 찾아보시면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성장주입니다. 작년만 해도 그 우리나라에서 큰 상승을 이끌었던 마이크로프로라든가 뭐 루닛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게 다 성장주고 뭐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성장주입니다. 주도했던 섹터도 보면 로보틱스라든가 인공지능,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미래의 성장성의 그런 섹터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들은 다 성장주에서 나오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성장주가 아닌 빨간 선으로 그려진 그 다른 섹터, 그 다른 섹터는 주가가 실적에 비례해서 그냥 이렇게 쭉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Y는 AX 같이 1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예를 들면 한 이익이 20%가 늘면 주가도 20%가 오르고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도 30%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씩, 20배씩 나오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고요. 근데 이제 성장주는 요 파란 거를 보시면 주가가 실적에서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이 기하급수적으로 2차 함수로 오릅니다. Y는 AX 제곱과 같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20%가 늘면 주가는 40%가 상승하고 이익이 30%가 늘면 주가는 90%가 상승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10배씩 상승하는 그 10배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대부분 성장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는 투자자들한테는 소량이라도 성장주에 투자를 좀 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 성장주만 실적이 좀 비례하지 않고 말씀하신 이 이미지대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상승하는지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되는 원리가 이제 그 PER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장주 섹터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이익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단계 상승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회사 주가가 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 1단계 상승에 그치는데 성장주는 요 1단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1단계는 똑같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면 성장주도 이에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익이 10배가 늘어나면 주가도 10배 상승합니다. 이제 보통 주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익이 10배 늘어나면 주가가 10배 상승하는 데서 끝나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 투자자들이 회사의 그 성장성을 감안해서 PER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PE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또 2차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PER이 5배인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요. 이 회사가 이제 매출과 이익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미래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성장성을 인정해서 PER을 높여줍니다. PER 5배짜리가 회사가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PER을 50배까지로 높여줍니다. 그러면 아까 이익의 증가 때문에 주가가 10배 올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PER이 또 10배를 투자자들이 올려주지 않습니까? PER 5에서 PER 50으로. 그러니까 또 10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10 곱하기 쉬운 100.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주가는 매출과 이익에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익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적용이 되는 PER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랑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뭐가 있을까요? 예, 저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손해볼 확률이 적고 수익을 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면 코스피나 S&P 500이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관계없이 주가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뭐 배당주라든가 뭐 우량주 뭐 이런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주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장주라는 거 하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좀 비싸게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가격이 저렴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식이 뭐 더 오를지 떨어질지 이것보다는 언제 오를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 애플의 주가입니다. 애플은 그 2003년 그 이후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온 전형적인 그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애플은 2003년 이전에는 순이익이 1% 초반을 막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3년 이후로 이제 계속 큰 성장을 해왔거든요. 매출도 견고해지고 이제 이익이 늘어나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애플의 순이익은 이제 1%에서 24%까지 해마다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연평균 그 매출 증가율이 39%였고 영업이익도 연평균 114%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자, 이 구조적 성장기에 애플 주식을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지점에서 샀다고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물린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1번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계속 좋아지면서 네. 매출과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 딱 샀으면 이것도 단기 고점에 딱 물린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회복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구조적 성장주들은 경제 여건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주인지 아닌지 이거를 그 판별에는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보면은 뭐 거시경제 여건이 어쩌고 뭐 국제 정세 뭐 전쟁이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은 구조적 성장주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지수가 지금 오를 건지 내일 내릴 건지 막 이런 거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 부회장께서 이제 하신 말이 있거든요. 미시경제는 우리가 아는 사업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들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시경제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말로 저는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거시경제가 안 좋아도 예를 들면 아이폰을 출시해서 그 메가히트를 애플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가는 오르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요. 자, 2008년에 리만 사태가 있었고요. 2015년에 그리스 국채위기도 있었고 2010년에 브렉시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그 애플이 구조적 성장을 하는 동안은 계속 주가는 약간의 이렇게 그 플럭추에이션은 있었지만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조적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성장률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주식을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네. 예를 들면 PER이 뭐 높으면 고평가된 주식, 뭐 PER이 낮으면 저평가된 주식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PER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이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성이 높으면 그 PER이 높아도 용인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피터 린치는 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PER이 20배에 거래되는 그런 성장률이 20%인 기업이 PER이 10배에 거래되는 성장률이 10%인 기업보다 훨씬 더 낮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그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빠른 이익 증가가 주가를 빠르게 밀어 올린다. 이런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 어떤 그 책에서 표를 갖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 보시는 표가 이제 지금 이 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피터 린치는 공정하게 그 평가된 회사의 PER은 회사의 그 이익 성장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20%인 기업은 PER이 20배, 성장률이 10%인 기업은 PER이 10배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기업은 자, 여기 A기업은 이제 성장률이 20%인 기업이고, PER이 20% 기업입니다. B기업은 성장률이 10%인 기업이고, PER이 10%인 기업입니다. 자, 처음에 A기업이 주당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10년이 지난 후 PER이 20이고, 성장률이 20%면은 12만 3,800원이 됩니다. 근데 B기업은 처음에 만 원에 거래되고, 10년 후에는 주당 2만 5,900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A기업은 10년 동안에 주가가 519% 상승을 한 반면에 B기업은 겨우 159%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A기업은 성장률이 20%이지만 PER은 높았습니다. B기업은 성장률이 10%이고 PER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PER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률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피터 린치가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혁신 산업에서 살아남는 조건은요? 그러니까 혁신 산업의 초창기에는 그 많은 기업들이 산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일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빡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책에서 읽은 내용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섬유회사를 운영하는 사장한테 어느 날 이게 실 만드는 그 기계를 만드는 그 기계회사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기계를 발명했는데 이 기계의 생산성은 2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하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자기가 투자한 모든 자본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지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넘어간 그 섬유회사 사장이 이 기계를 다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 기계회사 사장 말대로 3년이 지나면 이 섬유회사 사장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건데요. 이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이 뛰어난 새로운 기계로 바꿨어도 섬유회사의 ROE는 여전히 4%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새로운 기계에서 나오는 그런 그 생산성의 혜택은 모두 다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버핏은 지금까지 섬유 산업에서는 수많은 그런 그 생산성을 높이는 발명품이 개발이 됐지만 회사는 계속 거기다 자본을 투입했을 뿐이고 수익성이 개선돼서 섬유회사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섬유회사입니다.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그만큼 섬유 제품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섬유회사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생산성 향상에서 오는 혜택은 모두 다 소비자에게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하나 얘기한 게 이제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유일한 신문사다. 이러면 이제 경우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USA 투데이 같은 이런 그 전국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발행하는 그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 살던 오하이오의 콜럼버스에는 이제 콜럼버스 디스패치라고 하는 지역 신문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뭐 중고차를 직거래한다든가 어디서 세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광고를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이 신문을 챙겨 봅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이 신문밖에 없습니다. 지역 신문이.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지역 신문사가 획기적인 인쇄기를 사들여가지고 신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워런 버핏은 이렇게 새로운 인쇄기를 사용해서 절감한 비용은 모두 신문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일한 신문사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섬유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낮춰서 경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섬유회사하고 지역신문사의 본질적인 차이가 이제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둘의 차이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입니다. 지역신문사는 그 지역의 유일한 신문사라서 원가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섬유회사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한두 개의 섬유회사만 있다. 그러면 섬유회사는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섬유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 혁신산업으로 넘어가세요. 혁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혁신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면 그 생산성의 그 향상에서 오는 혜택은 다 소비자한테 돌아갈 거고 기업은 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혁신산업 초창기에는 그 업을 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피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버핏은 이런 기업을 끔찍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기업을 이제 그 최악의 기업이라고 했는데요. 항공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발명한 이후에 항공산업은 투자자들한테 계속 뭐 유상증자라든가 해서 이제 자본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 혁신산업 이런 비행기 산업에 매료한 투자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돈을 넣었는데 결국은 이제 밑빠진 독이 물붓기였다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혁신산업이라도 경쟁이 치열하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데요. 자, 삼성전자가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게 어떤 이유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개밖에 없는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20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그냥 뭐 출혈 경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만약 섬유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다. 그럼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벌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이유는 무슨 첨단 산업이다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독과점 사업이라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지 혁신 산업이라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혁신 산업이라도 경쟁이 심하면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혁신산업이라고 해서 막 매료돼가지고 막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경쟁 강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혁신산업 초창기에는 경쟁이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990년대 예를 들자면 인터넷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고요. 그 당시 인터넷 회사만 해도 뭐 다움 커뮤니케이션, 네이버, 엠파스, 라이코스, 뭐 우리나라에 네이트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피 터지는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그 경쟁이 빡센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말다가 나가 떨어질 업체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경쟁 강도가 약해진 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이제 혁신 산업이라고 막 새로 생겨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사실 강론으로는 좀 다르지만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할 때는 아무리 혁신 산업이라도 사람이 매료돼서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경쟁이 좀 약해진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핵심 두 가지 키워드는 결국에는 구조적 성장주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은 곳이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대표님이 책에서 쓰신 100배 성장할 유망 섹터는 결국엔 어디일까요? 저는 그 유망 섹터로는 당연히 이제 AI를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그 손정희 소프트웨어뱅크 회장이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또 조건 실건 AI 혁명은 올 것이고 AI를 거부하면 어항 속에 금붕어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그리고 범위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AI의 시대입니다. 2000년대가 인터넷 시대라면 지금은 이 AI 시대고요. 그래서 2020년대는 시대 정신이 AI라는 점을 기억하고 AI 관련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섹터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아파트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에 다 투자하면 안 되고, 그렇죠. 아파트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저 지방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말만 아파트지 사실 천차만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유망 섹터에 있는 주식이라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지방 아파트가 있듯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장 섹터와 성장주를 헷갈리지 말자. 사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성장주와 성장 섹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예를 들자 그러면요. 네. 자, 1980년대에 가장 유명한 구조적 성장 섹터는 반도체였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1989년 반도체 1등 기업은 일본의 NEC였습니다. 그래서 자, NEC에 장기 투자를 했다. 그럼 이게 잘된 투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반도체가 그 당시 미래의 그 성장 섹터여서 반도체가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1등 회사였던 NEC는 나중에 엘피다로 통합된 후에 치킨 게임 때 사실상 파산을 한 후에 마이크론에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반도체 1등 기업인 NEC에 투자를 했다면 손실이 커졌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 당시 1989년에 NEC뿐 아니라 10위 내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다 없어졌거나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존재감이 없던 뭐 삼성전자, 인텔, 퀄컴, 최근에 TSMC,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이후에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980년대 말에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섹터였지만 거기에 속한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째로 그 혁신 산업의 초창기 1등 기업은 1등 기업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그 산업도 초창기고 기업들 간의 기술 격차도 크지 않고 회사의 규모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력도 작고 축적된 노하우나 데이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1등 기업과 2등 기업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그 실수나 한두 번 성과 때문에 기업의 성패가 의외로 쉽게 갈리기도 합니다. 초창기 1등 기업이 한두 번 사소한 실수만으로 경쟁업체에 곧바로 1등 자리를 내주는 경우도 많고요. 자, 예를 들면 그 1990년대 말에 인터넷 그 산업 초창기에 우리나라 1등 기업은 포탈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뭐 네이버도 있고 엠파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압도적 1등을 그때 했었고요. 근데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그 당시에 1등을 하면서 좀 이상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서비스에 그 과금을 한다는 거였는데요. 그 반대로 후발주자인 네이버는 지식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그 지식 교류 그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음은 그 이메일 서비스에 과금을 한다는 약간 그런 이상한 정책 하나, 그 반대로 네이버는 이제 지식인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그냥 1등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이버가 1등인데 2등 업체가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서비스를 도입하고 네이버가 이 정도 실수를 해도 네이버가 1등 자리를 빼앗기진 않겠지만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요.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 강도입니다. 혁신 산업이 생기면 되게 그 업을 그 영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빡센 경쟁이 불가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킨 게임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치킨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기업들 손실이 이제 계속 불어나고 그래서 주가도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하면 치킨 게임 동안에 이제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2007년에 주력 제품인 512메가 제품이 6.8달러에서 0.5달러까지 9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 당시에 이제 4만 원 하던 게 135원까지 무려 99.7%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말에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섹터였지만 거기에 속한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었고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은 구조적 성장 섹터였지만 거기에 속한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언제 구조적 성장주로 분류되냐면 확실히 이제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점부터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거고요.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에서 확실히 1등 기업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점부터가 구조적 성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점부터 장기 투자를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게 성장 섹터도 중요하지만 성장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거요, 그러면? 자, 로봇이다. 네. 그럼 이제 작년에 로봇이 막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로봇은 미래의 그 성장 산업이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 그냥 로봇주를 갖고 있으면 그냥 묻어두자. 그럼 한 10년 후가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그런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네. 왜냐하면 자, 로봇은 이제 초창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쟁이 빡세질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경쟁뿐 아니라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경쟁이거든요. 네. 또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해도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같이 경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산업 자체는 성장 섹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종목을 사놓고 장기 투자를 지금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봐서 그런 섹터들은 1등이 확실히 가려진 다음에 그때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키워드 정리를 하면 이제 성장률이 중요하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해당되는 것이 뭐 AI라든가 로봇 쪽이 해당된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등이 되면 그때 가서 그 1등 기업을 사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책에 보면 그 혁신산업의 성장 사이클이라고 한 걸 제가 그림을 하나 넣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은 이제 혁신산업의 주가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혁신산업이라고 그래갖고 다 사들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상승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작년에 로봇이다 그러면 로봇에 대한 비전을 보고서 사람들이 로봇 주식을 사들이거든요. 그러면 로봇과 관련된 주식들은 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자,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이 혁신 산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주식을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터넷 주식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뭐 다음 같은 경우 40배가 올랐고요. 뭐 세이론 기술 같은 건 예를 들면 150배가 올랐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또 생각나는 게 골드뱅크가 50배가 올랐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초창기에는 그 섹터에 속한 아무 주식이나 사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큰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길게는 뭐 2년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차 상승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치킨 게임 같은 게 벌어지거든요. 아니면 이제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이 그 섹터가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살아남은 주식만 크게 오르고 그저 그런 주식은 이제 적당히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남지 못한 기업은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주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다음, 네이버 이런 거 다 같이 올랐다가 다 같이 하락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1등이 됐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그때부터 확 오르는 겁니다. 다음은 적당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다 이런 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면 초창기에 이제 그 처음에 부각이 될 때 아무 주식이나 사도 됩니다. 그럼 이제 1차 상승을 먹고 거기서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등으로 결정이 난 기업에 장기 투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당장에 장기 투자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주식은 샀다가 한번 1차 상승 꼭대기에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1등이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로봇 쪽은 이제 막 시작한 분야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AI 쪽은 이미 뭐 글로벌적으로는 1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좁혀주시면 했어요. AI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스페타시스도 AI고요. 한미반도체도 AI고 SK 하이닉스도 AI고 엔비디아도 AI고 뭐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거는 AI라고 해서 이제 커다랗게 보긴 좀 힘든 것 같고 그 섹터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그럼 이제 성장주 매수 매도 타이밍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성장주는 그 성장률이 올라가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고요.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매도 시점입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하키스틱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하키스틱 곡선인데요. 어떤 임계점이 오면 매출가익이 이렇게 급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이 하키스틱이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이 임계점이 폭발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하기 이전에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산업에 대한 그 이해가 필수적이다. 사실 이런 거고요.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매도 타이밍인데요. 성장주는 이익이 증가해도 성장률이 꺾이면 주식을 매도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매도 타이밍은 이익이 줄어드는 때가 아니고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KTNG 같은 그 배당주다. 그럼 이익이 10배가 늘어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성장주는 이익이 10배가 증가하면 주가가 오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10배가 늘어도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장주 특징인데요. 아니, 그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네이버 증권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2022년 기준 LG 에너지 솔루션의 PR이 149배고요. 삼성전자는 8.8배입니다. 지금은 그 2차전지 성장성이 크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2차전지에 높은 PER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월이 흐르면 2차전지도 이제 그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추고 안정 궤도에 이제 딱 진입을 할 거 아닙니까? 성장률이 둔화될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투자자들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PR이 149배인데 이런 PR을 계속 줄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이제 안정이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부과된 PR을 낮출 겁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그러면 자,
혁신 산업에 속했던 옛날에 반도체도 그랬고, 뭐 인터넷도 그랬고, 모든 혁신 산업은 처음에 PR이 높았다가 다 낮추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5년이 흘러서 2차전지 성장성이 둔화됐다고 판단해서 투자자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PR을 삼성전자만큼만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8배지 않습니까? 아까 삼성전자 PR이.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PR을 이제 8.8배만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언젠간 오겠죠? 근데 이제 그 시대가 5년 후에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LG 에너지 솔루션의 순이익은 7,8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자, 5년 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크게 성장해서 순이익이 15배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7,800억 원 하던 게 무려 11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5배나 이제 순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럼 주가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17배가 늘었어도 성장성이 둔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아까 제가 PR을 삼성전자만큼 낮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PR을 17분의 1로 낮춰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계산이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15배가 늘어나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성장성이 둔화됐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들이 적용하는 PR을 급격하게 낮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회사가 있는데 이익이 뭐 몇 배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몇 배가 오를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꼭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장성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장주의 매도 타이밍은 이익이 줄어들 때가 아니고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애플 차트 보여주셨잖아요. 네. 애플 차트는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네. 떨어진 지점이 있었지만. 예. 애플은 그럼 성장률이 계속해서 성장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2003년에서 2010몇 년까지는 계속 성장을 했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에 따라 사실 다 다른 거죠. 네. 제가 그때 애플의 지금 차트를 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계속 왔잖아요. 애플의 PR이 제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결국은 투자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애플이 아직도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장이 완전히 끝났다 싶으면 PR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명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가정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 PR이 8.8인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PR을 8.8배로 낮추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성장주 포트폴리오는 몇 개 종목 정도로 좀 해야 할까요? 예, 제 생각에는 5개가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는 5개를 넘어가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런지는 정말 이유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2-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회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종목에 누군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종목을 5개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 1개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종목들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5개 종목을 했는데 그 중에 좋은 거 1개를 발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는 좋은 주식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한 종목을 공부하는데 6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 경험상 통상 이 정도는 걸리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자, 그러면 회사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운동하고 애들 봐주고 그럼 하루에 2시간 빼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또 회식하고 뭐 친구 만나고 이러면 그렇죠. 공부를 못하는 날도 있고. 그렇지만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을 공부하는데 3일이 걸립니다. 그죠? 6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5종목을 공부하려면 15일이 걸립니다. 자, 근데 분산 투자를 만일에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종목을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 10종목을 고르는데 15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5달이 걸리면 겨우 10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5달이 더 걸립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기존에 그 포트폴리오에 담아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팔로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주식 중에 만약 에코플로 VM을 담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IRA 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팔로우를 해야 되고, 그 유럽의 전기차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팔로우를 해야 되고, 또 중국의 그 강점 있는 LFP 배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종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이렇게 10종목 이상 담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담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김현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는 게 자기네 회사의 그 펀드 매니저들은 한 사람이 3종목 이상 담당을 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분들은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3종목만 공부를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10종목씩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현준 대표가 하신 말씀이 보유하는 종목의 수가
줄어들수록 계좌 수익률은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수익률이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세계 최대의 그 펀드 중 하나인 그 노르웨이 국부 펀드, 여기도 매니저 한 명당 3종목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수많은 그렇게 그 투자를 해보니까 한 사람당 3종목을 했을 때가 가장 성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고요. 워런 버핏도 이제 집중 투자를 권하는데 워런 버핏이 나는 개인 자산의 75%를 한 종목에 투자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40명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제대로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찰리 문거도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실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대량으로 매수해야 하는 것을 눈꽃만큼만 매수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 말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분산 투자한다고 대량으로 매수해야 될 걸 분산 투자한다고 조금만 매수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실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중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뭐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께서 구조주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지금 구조주 성장주에는 어떤 섹터가 지금 해당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장 섹터보다 중요한 건 성장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성장주에서 어떤 거를 사야 하는 건지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도 사실 저는 중소형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구조적 성장주로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수요 공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네. 제가 왜 비트코인을 좋아하느냐? 그거는 지금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하루에 900개씩 생산이 됩니다. 근데 채굴이 된다 그러죠? 근데 ETF가 생기면서 9일인가? 이때만 해도 ETF에서 하루에 12,000개의 그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12,000개가 계속 그렇게 사들이진 않겠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000개씩은 사들여야 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4월이 반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50개만 생산이 됩니다. 하루에 450개가 생산이 되는데 매일 미국에 있는 ETF만 2,000개를 사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안 맞죠? 이게 수요 공급이.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자, 비만 약 같은 거, 네. 1112, 뭐, 노보노디스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다 이렇게 그 허가를 받아놨는데 현실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공급을 못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만 지금 물량 되기도 힘든데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한테 물량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지난주에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그 FDA에서 얘기를 하는데 1112의 젯바운드 이 제품이 3월이면 이제 다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품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너무 딸리는데 수요는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선호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구조적 성장주로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도 GPU가 결국은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주가가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저는 그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비트코인 가격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락이니 상승이 저는 이런 거는 전 신경을 안 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 공급을 딱 봅니다. 공급이 너무나 딸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그 플럭시에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 그래서 이런 자산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렇게 막 기술적으로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이런 거보다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언젠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파는 자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저도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